지난 토요일 뉴욕 한인회가 플러싱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여부에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구가 가장 바쁜 항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년 만에 LA 항구를 앞섰습니다. 뉴욕 주민의 14%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한인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한인 업체들과 단체들도 힘을 보태면서 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이 전달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러싱 먹자골목에 위치한 머레이힐 역 앞. 역 주변을 둘러싼 긴 줄이 반대쪽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 나눔 행사.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나눔 행사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번 행사를 위해 마련한 식료품은 1000명분, 청정원 오푸드, 풀무원 등 한인 업체들과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행사가 연말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하니까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 소외되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에서 준비한 물품은 쌀과 만두, 김치 등으로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나눔의 온기를 나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나가고 저도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 와갖고 또 지금 많이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음식을 나눠주시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800여 명분의 식료품을 전달했고 남은 쌀 200포대와 라면 1000봉지는 한인 노숙자 쉼터인 뉴욕 나눔의 집으로 전달됐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한인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 또 실내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에서 코로나19와 독감, RSV가 재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내 공공시설과 붐비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시인 바산 시 보건국장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연말에 안전하게 모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도 필요하지만 실내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고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실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보건국이 마스크 착용 권고를 내린다 해도 착용 비율을 크게 높이진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CNN은 악시오스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한다면 마스크를 쓰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2024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최측근으로부터 출마할 것이라는 기대가 보도됐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2명의 대선 출마를 모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CNBC가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7%가 출마에 반대한다고 대답했고 공화당에서는 66%, 무당파 지지층에서는 86%가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재출마에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출마해야 한다는 답변은 30%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에 부정적이었고 민주당에서는 88%, 무당파 측에서는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에 대한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나이를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0세 생일을 맞았고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령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조사 46%보다 5%포인트 낮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제 이슈에 대한 지지는 10월 40%에서 38%로 하락했습니다. 올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는 이전까지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젊은 투표자들의 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30세 미만의 유권자들은 60% 넘게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3%로 떨어졌습니다. AP통신의 11월 중간선거 당일 전국조사 보트캐스트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30세 미만 젊은 층의 53%는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1%였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 해 같은 연령층의 투표자들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61%, 트럼프 후보를 36%로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 겁니다. 또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2018년 중간선거 때는 18세에서 29세 투표자 64%가 민주당을 찍었고 공화당 지지는 34%에 그쳤었습니다. 이 중간선거는 트럼프 재임 중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고 하원은 10석 미만의 차로 공화당에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초 백악관에 들어온 후 민주당 지지세를 올려줬던 흑인과 여성, 대학 졸업자와 도시 거주자 및 근교 거주자의 연합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번 2022 중간선거에서 젊은 층의 지지가 약화되면서 확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30세 미만 민주당 지지자의 4분의 1 정도만이 자신이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을 아주 혹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LA 항구는 북미에서 가장 바쁜 항구 1위라는 지위를 지켜왔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심각한 병목 현상에 적지 않은 업체들이 공급망 경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뉴욕과 뉴저지항이 물동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등 언론은 지난 8월 이후 서부 대표 항만인 LA항과 롱비치항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면서 3개월 동안에는 뉴욕 뉴저지항이 가장 바쁜 항구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항의 최근 3개월 동안의 물동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25% 감소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대신에 뉴올리언스와 사바나, 뉴욕 뉴저지와 같은 동부 해안으로 화물이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코튼 뉴욕 뉴저지 항만청 상무이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화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를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LA항과 롱비치항이 겪은 병목 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급망 경로를 다른 항구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안 항구는 2003년 기준 수입품의 70%를 아시아가 차지했는데 대부분 LA항과 롱비치항을 경유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며 미국 기업 경영진들은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편 서부 항만에서는 노조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항과 롱비치항에는 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계약이 지난 6월 말 만료됐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5개의 빅테크 기업 이른바 팽이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대 66% 가까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형 기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지난 10월 마크 저커버그가 밝힌 4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25%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역시 4분기 실적이 역사상 최악일 것으로 전망한 후 하루 7%나 빠지는 등 팽 주식은 올해 들어 20%에서 66% 급락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예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야누스 핸더슨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처드 클로드는 팽이 기술주 주도의 차기 강세장을 이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했다며 팽 용어가 생긴 이래 관련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낮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체 증권 시장을 흔들어 놓은 후 시장이 재반등할 때 팽 등 대형 기술주들은 시장의 고공행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풀리고 금리 급등으로 투기 성향이 악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장기 투자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대형 기술주의 특징인 우월한 매출 성장이 최소한 올해는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주의 고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미국 시장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 기업들은 1.8%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높은 대출 비용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투자 대상 선정에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메타버스처럼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전 발발 72주년이 지났지만 미국 내 한인 수만 명에게는 여전히 남북 이산 가족 문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지난 8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8일 연방 하원에서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 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고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해도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방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맹 의원은 2000년 이후 남한과 북한이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미주 지역 한인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가족을 둔 많은 한인들이 현재 70대에서 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맹 의원은 지난해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14%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주 빈곤율은 8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뉴욕주 빈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뉴욕 주민의 약 270만 명, 비율로는 13.9%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빈곤율 12.8%보다 1.1%가 높은 수준으로 뉴욕주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 빈곤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내에서도 뉴욕시와 시라큐스, 버팔로와 로체스터, 용커스 등 대도시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브롱스가 24.4%, 브루클린 17.8%, 맨하튼이 16.3% 순으로 빈곤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퀸즈의 경우는 10.3%로 다른 보로에 비해서 빈곤율이 낮았습니다. 뉴욕주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나소 카운티로 5.7%에 불과했고 서포 카운티 역시 빈곤율이 6.1%로 낮았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 노인과 여성,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빈곤에 취약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0년 10.9%에서 2021년 12.2%로 높아졌습니다. 모든 연령대 그룹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만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높아졌습니다. 또 성별로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빈곤율이 22.9%로 평균 가구 빈곤율 10.1%에 비해 높았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빈곤율은 10%에 불과했지만 흑인은 20.3%, 히스패닉 20.9%,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25.6%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빈곤율은 대부분 2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아시안의 빈곤율은 14.7%로 유색인종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택시 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이 요금 인상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택시 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기본 미터 요금은 $2 50센트에서 $3로 올리고 일정 거리 및 시간당 추가됐던 50센트도 7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7.5마일당 $2 50센트를 올렸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겁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 요금 인상을 무효로 해달라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는 소장에서 이 규정이 시행되면 월 $2,100만 에서 $2,300만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휴 직전 이렇게 많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영업권에도 피해를 준다며 이로 인해 고객을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이번 요금 인상은 그간의 관행이나 합리적인 접근 방식에서 급격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이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고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항공우주국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의 무인 캡슐 오리온이 어제 달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오리온은 달에 근접하면서 225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거의 일주일 동안 넓고 극강한 궤도에 진입한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오리온은 재진입 시 속도 시속 4만 킬로미터, 섭씨 2760도의 온도를 견뎌낸 뒤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인근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해군 함정은 우주선을 회수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나사는 오리온의 하강과 착수가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사는 2024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주변의 다음 오리온 비행을 위해 성공적인 착륙이 필요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9일 맨하탄 펜스테이션과 브롱스 코앞시티까지 있는 메트로놀스 헬게이트 노선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기존 메트로놀스 뉴헤이븐 노선의 뉴로셀역과 펜스테이션 사이 브롱스 지역에 4개의 역이 신설됩니다. 헬게이트 노선 신설역은 코앞시티와 모리스팍, 팍체스터, 벤네스, 펀치포인트 등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전기난로를 비롯한 모든 전기 난방기에는 반드시 오샤 인증마크와 온도 조절 장치, 자동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일명 전기공간 난방기의 안전기준 개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 난방기에는 온도 조절 장치와 자동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하고 연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국의 인정과 승인을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120일 후 시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